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가 목요일날 가게 되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우리 한국의 역사, 특히 백제의 역사랑 관련된 익산에 위치한 우리가 미륵사를 가게 되는데, 미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수학여행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백제에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다는 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중2 때부터는 세계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한국의 역사는 중3으로 미뤄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우리가 가게 되는 이번 수학여행의 테마가 역사 관련 유적지이고, 특히나 한국사 관련 유적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채워드릴 겸 이렇게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자, 우리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삼국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시죠?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 안에 나라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라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야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가야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 고대에서 삼국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형태가 고대 국가의 형태를 띠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 국가라는 것은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적 국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맹왕국 단계로 머물렀던 가야를 제외하고 고대 국가 체제를 만들었던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시기를 우리나라 한국의 고대 삼국시대라고 일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 중에서도 우리가 목적지로 향하는 곳이 바로 익산이기 때문에 백제의 역사를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제에는요 총 31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왕들을 다 알면 참 좋겠지만 우리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과 국력의 그래프로 나누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왕 한 명 한 명 자세히 알면 참 좋겠지만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왕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8년도에 건국이 되었고요. 기원 후 660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온조왕 설화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주몽이 바로 이 지역 고구려에 와서 낳은 이쪽 지역에 정착을 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비류와 온조라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었던 부여라는 나라에서 새롭게 찾아온 주몽의 부여 쪽 아들 유리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온조와 비류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백제라는 나라가 되겠는데요. 비류는 현재 지금의 인천에 위치한 미추홀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온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로 비정하고 있는 한성 지역에다가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서해안 지역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갯벌도 많고 염도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에게 합류하게 되면서 백제의 역사는 첫 시작을 매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라왔던 백제라는 나라는요, 크게 큰 변동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고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요,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따져보게 되면요, 보통은 한 나라의 왕이 등장을 해서 기틀을 잡습니다. 기틀을 잡아서 전성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 그 토대 위에서 전성기를 이룩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너무나 이른 시기에 전성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구려의 침략을 받고 한번 크게 위기를 겪었다가 6세기에 다시 한번 일어난다. 중흥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성기가 2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이왕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세기 고이왕의 등장은요, 백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기틀을 다지고 개혁을 다지느라 지지부진한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발달된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서 백제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자, 왕으로 권력이 모이는 중앙 집권화 형태의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왕의 권한이 형제들에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부족에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왕권을 강화하고 싶으면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귀족들 사이에서 귀족들을 억누르고 나라의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중2 때 역사를 배우면서 배웠었던 바로 이 율령, 그 나라의 형벌, 법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율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족과 왕 사이에 선을 정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선을 넘을 수는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왕의 힘을 넘볼 수 없다. 법으로 못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왕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토속신앙이라고 해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야,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했는데, 나라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너도 하느님의 아들이야, 나도 하느님의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 힘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백성들, 사람들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 사상으로서 뭐가 받아들여지냐면 바로 불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의 수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 닷달된 힘을 바탕으로 왕의 힘을 넓힐 수 있는 정복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고대 국가, 중앙 집권화된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길을 가장 먼저 밟은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고유왕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율령을 반포하고요, 또 관등, 관리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등급인 것처럼 9급부터 시작해서 1급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관리들의 교육, 제한선을 정해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빨리 3세기에 기틀을 다졌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근초고 왕 때 넓은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힘을 더욱더 넓히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일본에게 실지도를 하사하기도 하고요, 직접 고구려의 땅으로 침략을 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4세기 때 백제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실제로 규소를 비롯한 요서 지역까지, 이건 이론이 분분하지만 이 지역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근초고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는요, 언제 위기를 맞냐면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대표로 하는 바로 이 고구려에 의해서 5세기 때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나라의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장수왕의 침략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요, 수도가 한성에서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475년에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백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를 수습했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동성왕과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수도를 서울에서 방어가 유리한 지금의 공주, 웅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동성왕 같은 경우에는 강대한 고구려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바로 인접해 있는 신라라는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요. 이어서 등장하는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강력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왕족 출신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22담로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담로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지방관들을 주로 누구로? 왕족, 자신 지방 사람들을 보냄으로 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키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더 기틀을 다졌기 때문에 누구 때 이르러서? 성왕 때 이르러서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성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내륙에 있고요, 산지로 둘러싸인 공주를 벗어 던지고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르는 바로 이 부여 지역으로 새롭게 이동하게 됩니다. 부여 지역은 주변에 드넓은 벌판이 있어서 농사에는 유리했지만 방어에는 조금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여로서 수도를 이동하게 됨으로 해서 넓어진 벌판에서 경제력을 얻게 되고, 강을 통해서 교류를 함으로써 경제적 부를 올리고 그만큼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왕 때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수도를
여기에 있는 사비, 즉 부여로 천도하고요. 나라의 명칭을 백제에서 일시적으로 남부여라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삼국시대 가장 핫플이었던 바로 이 한강 유역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됩니다. 상위 공간은 신라가 차지하고요. 한강의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을 키웠었던 6세기의 전성기를 이룩한 나라는 신라였거든요, 여러분. 자, 이 신라의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기게 되자 지금의 옥천 땅이, 옥천은 어디냐면 위치가 이 정도쯤 됩니다. 옥천에 위치해 있던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백제의 중흥은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무왕 때 일어서는요, 한 번 더 백제를 살려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무왕은 우리에게 서동요 설화로 유명한 왕이기도 하죠. 서동요와 백제 왕의 딸이었던 진평왕의 딸이었던 선화공주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우리 미륵사 같이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익산이라는 지역, 금마저라고도 불리웁니다. 실제 우리가 가게 되면 금마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마저라고 부르는데 이 금마저라는 지역에 백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절이었던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해서 백제 모든 문화의 정수를 이 미륵사에 모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쉽게도 익산으로 천도까지 준비했지만 그때 무왕의 목숨이 다하게 되면서 수명이 다하게 되면서 목숨을 죽게 되면서 익산 천도까지는 불가능하게 됐고요. 이어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천공녀로 표현되는 의자왕 때 이르러서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제 수도를 빼앗기고 의자왕이 항복하게 되면서 약 680년간의 백제의 역사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특히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전라도 지역까지를 차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더 알아볼 가치가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자, 우리가 가게 되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미륵, 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안혜민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미술사적, 역사적 의의를 가진과 동시에 새롭게 복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의미를 가지는 유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기를 꼭 가고 싶어서 이번 코스에 집어넣은 것도 있긴 한데요. 자,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무왕 때 만들어졌지만 최초로 한국에 뭐가 받아들이게 됩니까? 원래 한국에는요,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무로 만든 목탑이 유행했지만 바로 이때 이어서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행기, 전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환기의 산물로서 만들어진 것이 목탑 양식을 띠고 있는 석탑이라는 중요한 미술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탑의 뒤편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콘크리트로 뒤에를 막아버린 일시적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보수공사 때문에 굉장히 흉측하고 안 좋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언제? 1999년에 보건공사가 결정이 되고 그때부터 해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여기 의미를 가진 이유는요, 이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치과용 드릴이 도입될 정도로 무려 석탑 하나를 해체하는데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횡령한 거 아니냐고 국정감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만큼 치밀하게 해체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시간 동안 복원을 해서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복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에 유네스코 백제 문화 유적지구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여기 있던 공주, 부여, 익산 세 개의 백제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묶이게 되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2020년에 익산 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박주영 선생님이랑 저랑 함께 가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유적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이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미륵산이 석탑을 보면서 백제의 마지막 절정기를 몸소 체험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대한 규모로 축조되었던 미륵사지 석탑을 보면서 과거 백제인들이 어떤 꿈을 품었고 어떠한 문화 유적을 남겼으며 어떠한 멋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시면 너무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따라가서 필요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선생님 옆에 오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날 우리 익산에 가서 백제의 멋과 흥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화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수학여행 대비 백제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